만나서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 이종하 교수입니다. 금요일 늦은 밤 시간에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요즘 이제 인공지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GPT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GPT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이렇게 상대편이 있는데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상대방이 사람 같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준다. 내 친구보다, 가끔은 부모님보다 저를 더 공감을 많이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기뻐해 준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GPT 시대에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제 상대방을 공감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이 기술들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왜 필요하고 이제 먼 미래에는 어떠한 산업이 많이 이제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의공학이라고 해서 의학과 공학을 같이 공부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쪽을 보면은 사실 공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의학이 발전했을 때, 제일 처음 사용했던 것들이 청진기잖아요. 청진기도 사실 생각해보면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MRI나 CT 아니면 다양한 기술들은 이제는 의학에서의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한 기술들이 공학 기술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또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의학과 공학이 같이 융합되는 학문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될 것이고 또 저도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기계,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간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도 많이 이렇게 접했을 텐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조금 있으면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향후 수년 내에 우리는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쉽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로봇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제시를 해주는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조금 모자라는 기술들이 이렇게 사람처럼 이런 스켈레톤으로 움직이는 기술들, 모터가 막 움직여가지고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기술들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한 향후 2, 3년 내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일상 시대에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과 같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TV나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일 겁니다. 집에서 어떤 그 기계를 사용하지만 어떤 휴머노이드가 있다고 봤을 때 이제 이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함께 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옆 친구와 공감대가 잘 형성돼야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그럼 어떻게 인간과 감정을 소통할 것인가? 그럼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옆 사람이랑 감정을 소통하고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 센싱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이런 그림이 있죠.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로봇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의 의사를 로봇이 확인하는 방법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센싱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옆 친구와 감정을 소통할 때 어떻게 해요? 오감을 다 사용해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눈동자를 이렇게 보고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뭐 피부 상태라 하지 뭐 좀 그렇지만 이 친구가 긴장을 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뭐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게 잘 파악해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제 대화가 잘 될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술로서 접근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의공학이라는 기술로 접근을 한다고 해보면, 사람의 생각은 저런 뇌파로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상태는 피부에서의 전기 신호로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촉각은 촉각 센서로 읽을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수치화해서 이를 분석해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악한 사람의 의도를 통해서 로봇이 반응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사람이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아, 사람도 날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을 막 이렇게 개발하다가 결국엔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비행기도 날고 있고 새도 날고 있지만 어때요? 이 메커니즘이 다르죠. 새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있고, 비행기는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은 다른데 어쨌거나 날고 있잖아요. 이제 목적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브레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막 과학자들이 이제 흉내낸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하면은 되겠네 하면서 5, 60년대부터 막 해가지고 이제서야 그런 GPT 같은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한 10%, 20%밖에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GPT가 동작하는 걸 보면 그래도 비슷하게 구현한 것 같아요. 대충 이게 사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막 얘가 동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감정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감정, 로봇의 감정을 이제 넣어줘야지 이제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 옆 친구의 감정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모르죠. 아직 이게 이렇게 우리가 파악한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때요? 뭐 이렇게 양자역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떨리면서 파동이 생기면서 그걸 우리가 인지해서 이걸 느낀다. 아니면은 뭐 도를 아십니까? 막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기에 대한, 동양에서는 기를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고, 소통을 잘해서 이런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 형사들도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직감이 온다 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범인인지 아닌지. 그 직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메커니즘인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유사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뇌파도 막 찍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눈동자도 이렇게 막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땀이 나는지도 센서로서 막 파악하면서 이걸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로봇을 통한 활용 방안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생리적인 이 생체 신호하고 물리적인 얼굴의 표정 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생리적 요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뇌가 이렇게 동작하면서 발생시키는 뇌파. 심장이 막 뛰죠? 뭐, 누구 친구 뭐 흥분하거나 어떤 걸 보고 막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심장이 뛰는 심전도, 그 다음에 호흡, 피부 온도, 뭐,
피부의 전기의 전도성, PPG, ET 같은 다양한 어떤 자율신경계가 동작하면서 발생시키는 정기적인 신호를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적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물리적 신호가 있겠죠.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하기, 행동, 그 다음에 태도 등이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은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제일 많이 파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지만 그 감정을 측정하는 센서가 총 5개 중에 시각 센서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장면이 초당 한 2MB씩 브레인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은 계속 이걸 이제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명령하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감정이 나타날 때 생리적인 현상들도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센싱 기술은 이런 생리적 과정과 물리적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적 인식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체 신호를 결합해서 감정을 분류하는 연구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생체 신호를 분석하면 하나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봤을 때 하나의 신호, 눈동자가 떨리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눈동자도 떨리고 있고, 표정도 어떻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우리도 잘 파악하잖아요. 상대방의 의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감정을 예측하는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 CNS, 그 다음에 어떤 말초신경계, PNS 시그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보통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은 뇌파, EEG를 얘기하고, 이제 PNS는 EOG, EMG, ECG, GSR, PPG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할 때 이런 센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모바일 센서들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센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런 근전도 센서라고 있습니다. EMG라고 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예요. 그래서 보통 근육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정기적인 신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은 이 센서들이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굴 표정을 측정하겠다 하면은 제일 좋은 게 요즘은 이렇게 카메라로 측정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저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굉장히 많이 붙여가지고 어떤 근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인지해 보겠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얼굴 근전도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감정을 감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채널이 채널 1에서 채널 A까지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기쁠 때는 어떤 근육을 사용하나요? 안륜근하고 대협골근을 사용함으로써 저 채널을 보면 채널 1, 2, 3, 채널 1, 7 여기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정하면 저희들이 이 사람이 기쁘고 두렵고 싫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감정의 변화에 따른 얼굴의 변화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로우한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전도를 측정해 보면 저렇게 막 이렇게 신호가 나와요. 그럼 저 신호를 기반으로 우리가 기쁘고 분노 있고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좀 밝게 표현된 곳이 이제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저쪽이 근육을 움직이고 있나. 분노를 하면 어떤가요? 이쪽 프론탈리스 근육을 이렇게 좀 쓰면서 좀 화낼 수도 있고, 슬프면 저 밑에 근육을 사용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호 기술이 이제 심전도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라고 해서 감정을 감지할 때 인간의 내면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전도 신호는 이 자율신경계의 신경 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심방과 심실이 뛸 때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측정하면 이거 역시 우리가 좀 익숙한 저런 모양의 이제 심전도 신호가 나오는데, 저 신호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흥분 상태인지 좋아하는 상태인지 싫어하는 상태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뭐 이런 그림이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감정 측정의 하나의 신호이고, 이러한 신호들은 병원에서도 이런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심장 질환을 진단할 때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건강검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11리드 심전도라고 이렇게 막 센서 붙여가지고 측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뇌파는 뇌 활동에 따라서 생성되는 정기적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이 변하면 뇌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뇌파는 사용자의 감정에 따라서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이를 분석하면은 기쁨이나 슬픔,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뇌파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 두피에다가 여러 개의 센서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그러한 단계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요즘 이런 모바일 뇌파 측정기 같은 것들도 많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어서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뇌파의 분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환을 진단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경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러한 뇌파 기술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뇌파의 파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숙면 상태, 졸린 상태, 경직성 상태, 흥분 상태에 따라서 주파수의 이 범위가 다르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나 여러 건강 지표의 변화를,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측정해서 호전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이 이 피부 전도 반응이라고 해서 GSR 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내는 피부의 정기적 변화를 측정해서 자율신경계 반응을 평가하는 바로 이러한 검사입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에 따른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인체에다가 인위적으로 미세한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럼 그 미세한 전류에 따라서 피부의 전기 전도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전도도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이제 땀샘이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전기 전도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기술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 가면 그거 하잖아요. 그 거짓말 탐지기. 그러면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꽂아서 하는 게 바로 이 GSR 센서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극이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피부에서 땀샘이 작동을 하면서 전기 전도도가 변화되고 그걸 이제 측정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학생들 회로 배웠나요? 저항 같은 거 배우죠. 그 저항이 이제 피부에서의 저항이 이제 바뀐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전용 정맥파 해서 포토플렉시스모그래피, PPG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요즘은 핸드폰 뒤에 보면은 이 PPG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만 대면 이렇게 맥박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의 어떤 변화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밸런스, 고, 중, 저에 대한 신호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병원에서는 우리가 수술실에서 입원하거나 뭘 할 때 보면 누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손가락에 저거 끼죠. 저게 이제 PPG 센서라 해서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역시 이 펄스를 보고 펄스의 높낮이, 그 다음에 주파수,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전도 검사라고 해서 역시 사람의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각막과 망막 사이에 발생하는 전이차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눈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기술인데요. 각막은 양전하를 띠고 망막은 음전하를 띠는데, 눈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이차 변화를 전극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걸 통해서 눈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떨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 뭐 어떻게 눈동자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런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의도를 파악해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EOG라고 하는데, 역시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면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정상인이 마이크로사케이드라고 해서 초당 움직이는 바이브레이션 되는 눈알의 범위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MRI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해서 이분이 지금 알츠하이머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그걸 이제 검사를 하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기술로도 붙여서 마이크로사케이드의 변화를 보고 이분이 초당 눈동자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간접적으로도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들도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런 생리적 신호를 이제 측정을 한 것이고, 물리적 신호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표정 변화. 그래서 물리적인 신호를 통해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감정 상태를 식별하고 해석하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정은 얼굴 표정에서 유추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을 가늘게 뜨거나 아니면 입술을 치켜 올리는 것은 이제 분노에 해당되고, 얼굴 표정을 분석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일반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사람들이 보면은 포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신호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하기로는 또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음향이라든지 언어적 단서를 분석해서 말의 감정적 톤을 식별하는 기술.
그래서 이 기술은 어떤 화자의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은 중립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보면 이런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스피치를 하면은 이걸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측정해주는 기술이 있고, 사실은 이제 GPT도 보면은 GPT가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어떤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제너레이티브는 이제 생성형 AI 많이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생성한다, AI를. 프리트레인은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이제 학습했다. 트랜스포머, 마지막에 T가 트랜스포머인데, 그게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연어 처리는 지금 기술이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타이핑을 치거나 대화를 하는 기술. 근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기도 역시 자연어 처리의 하나가 들어갑니다. 즉, 말을 통해서 우리가 GPT 사용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스피치로도 할 수 있잖아요. 텍스트 말고.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도 GPT는 이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패턴이 있고, 말하는 높낮이가 있고, 화났을 때, 아니면 기쁠 때, 그 다음에 이런 타이핑 했을 때 그런 자연어들은 분명히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구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GPT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기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이 기술에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흥미로운 건데요. 이제 행동과 태도를 보고 감정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보면 화났을 때 어떠한 생체 신호가 나오느냐를 파악했다면, 이건 이제 후자입니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다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냈을 때나, 그쵸?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이런 행동 패턴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행동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스키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행동심리학을 보면, 예. 네. 그 행동심리학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를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면 그게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론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즘 보면은 그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배터리가 거의 다 되면 자기가 혼자서 가가지고 이제 스테이션 가서 이제 충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도 보면 배가 고프면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죠. 그럼 원숭이는 나무에 있는 바나나를 배가 고프면 따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식충식물이 파리를 잡아먹었다. 그것도 역시 배고프다고 생각한 거겠죠. 송충이가 솔잎을 먹었다. 송충이가 생각을 한 거죠. 배가 고프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봇 청소기가 충전을 하러 갔다. 그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생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없다. 그건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행동이 곧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거의 굉장히 큰
철학적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리적, 물리적 신호를 통합하고 어떤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호가 아닌 다양한 신호를 조합해야 되고 사람의 감정과 의도 등을 신뢰성 있게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로봇의 감정을 탑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굉장히 복잡한데 감정을 분석해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넣어서 그걸 검증하는 이 최신 어떤 연구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인 노력은 어떨까요? 인간과 로봇이 결국엔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냉장고 같은 것은 굉장히 목적이 하나죠. 그런 것들은 단일 목적인데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같이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도 다양한 오감 센서가 있으면 인간의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감각기관이 이제 시각지능이겠죠. 카메라를 통해서 상대방을 캡처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확인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요즘 뉴스 보면 막 로봇개도 돌아다니고 공장에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도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 해서 지금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이제 이렇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좀 어려운 작업들은 로봇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공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목적들을 실행하는데 산업 현장을 적용을 한다고 해보면 이런 감정 인지 로봇이 사람이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사람의 어떤 상태를 파악해서 로봇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뭘 하고 있는데 좀 뭔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똑같은 거죠. 친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조금 꺼려하고 좀 힘들어하고 하면은 로봇이 이제 이거를 파악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이 또 됐나요? 마이크가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이제 어떤 의도를 파악해서 이 친구가 사람이 좀 힘들면 괜찮아, 내가 더 할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로봇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다가 좀 쉬어, 내가 할게. 아니면은 하다가 또 사람도 로봇이 좀 힘든 것 같으면 좀 쉬어, 내가 할게. 이런 어떤 협동 로봇의 한 단계 높아진 콜라보레이션 로봇, 콜라보라죠, 우린. 같이 이렇게 일하는 로봇이 이제 탄생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고, 그게 꼭 이제 필수적인 기술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는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친구랑 같이 사는 거 되게 재미없고 좀 건조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제 감정이 풍부한 시대에서 로봇과 같이 살려면 이제 감정을 교류하는 시대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지능, 음성, 감정, 감각,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교감, 상호 교감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이미지와 비디오를 측정해서 이 상대방의 정보를 이제 얻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이 시각지능이 가장 연구 개발된 기간이 오래됐고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 들어갈 때 보면 어때요?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지하잖아요. 그 인지하는 기술이 벌써 우리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시각지능은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얼굴을 감지하면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어떤 기분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표정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뭐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카메라 마우스라 해서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어떤 고령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뭐 이글 아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5개의 전극을 가지고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장애인 중에. 그러면은 이 눈을 움직여서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보면 뭐 자율주행 택시가 있죠. 그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데, 이렇게 부르면은 차가 이제 운전자가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목적지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택시들도 이제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죠. 테슬라 차도 보더라도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 기술들은 자율주행 차에서는 저렇게 인지를 해야 되죠. 신호등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의 트래픽들을 인지해야 되는 기술들이 있고요. 보행자 감지 기술들, 그래서 어떤 이런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미지 또는 비디오에서 보행자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은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개가 끼나 동일한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보더라도 그 영상의학과나 병리학과가 가장 많이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리학과 같은 경우는 아마 이후에는 이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런 그 염색하거나 그 조직을 염색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리학자들도 이런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진단에서 많이 우리가 활용되고 있죠. 저런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이제 자동으로 진단해 주는 기술들. 그 다음에 뭐 CT나 MRI 같은 경우들도 이런 자동화를 높이는 것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암 진단할 때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로 어떤 유방암이나 피부암 진단에도 성공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술들인데요. 움직임을 분석해서 이 자세 추정을 통해서 환자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의사가 신경 및 근근격계 진단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알고리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쵸?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제 영아가 자발적인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함으로써 의사가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신경발달 장애가 예측되는 이제 신생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서 그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도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측이잖아요. 지금 이걸 진단이 아니라 예측인데, 앞에서도 기술들을 보면 이제 어떤 컴퓨터 비전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 기술로 질환을 진단하는 시대는 이제 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메이처하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걸 예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의 진단은 이제 사람을 대체하고 있단 말이야, AI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지금 여기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이 신생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쓰임새가 되겠죠. AI 기술들이. 그래서 아까 알츠하이머 환자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MRI를 찍었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의 그 수치가 몇이다. 이걸 측정해서 알츠하이머를 진단해 주는 건 사실은 벌써 굉장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럼 지금 수치가 이 정도인데 이분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주는 AI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더 인류에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제조 현장에서의 어떤 결함 검사라든지 바코드 읽기, 작물 수확량 모니터링 뭐 이런 게 다 컴퓨터 비전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런 어떤 그 농장에 가니까 이렇게 사과 따고 하는 것도 다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같잖아요. 이렇게 따는데도 이렇게 돌려서 따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이 비전이 이렇게 보면서 따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따고 다니는데 농장 같은 데 가보면 땅도 고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통 수확할 때 또 새벽에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농가에서는 이런 로봇들을 계속 이제 활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질병 감지, 뭐 이런 셀프 체크아웃 해서 이런 자동으로 이렇게 보충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이렇게 상대방의 행복과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인지를 해주는 스마트폰 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SNS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찍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쭉 파악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의 고향과 뭐 좋아하는 거 다 SNS 있잖아요.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표정이나 아니면 생체 신호를 파악해서 감정까지 파악해 준 다음에 적절한 대화법을 이제 가이드 해 주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뭐 관심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거나 하면 조금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난제가 컴퓨터 비전 기술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 카메라의 크기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휴대폰 안에 카메라도 이제 소형 카메라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달고 다니면 제일 좋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스마트 글라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 공존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고등학생 분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니면 이제 다른 나이대 분들 한 5년에서 7년 후쯤은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 수 있는 시대일 겁니다. 지금 이런 로봇팔들은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피자도 만들어 주고. 근데 그걸 가정용으로도 팔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뭐 이렇게 단순 작업들은 이제 집에서 하는 로봇팔들은 하나씩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스켈레톤을 다 가지고 이제 그냥 걸어 다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공장 자동화부터 의료, 엔터테인먼트까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예전에 20, 30년 전에 있었던 이런 로봇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사람과 같은 스켈레톤의 로봇들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계가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논리나 속도가 아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기술들을 감정 AI, 이모션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인공지능을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GPT나 이런 인공지능에. 왜냐면 얘가 지금 감정이 없잖아요. 사람은 아마 호르몬을 통해서 이런 감정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얘기하는 게 이제 디지털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제 로봇에 끼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도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15년은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피지컬한 AI였으면 앞으로는 이모션 AI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로봇이 사람과 굉장히 이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감성 컴퓨팅, 어펙티브 컴퓨팅이라는데 이런 컴퓨팅 기술들은 한번 나중에 관심 있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태 파악이 가능하고 응용 분야도 이제 많이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는 벌써 사람의 감정을 그냥 카메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제 조명을 좀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EU 유럽연합에서는 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안 착용했는지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안에 이제 카메라를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유럽 수출용 자동차에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범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응용 범위 내에서 의료, 사회,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감정 AI는 우리가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파트너, 그렇죠? 이렇게 대화 상대가 돼준다든지, 아니면 애기들한테도 이런 대화 상대를 통해서 좀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고, 또 어떤 다양한 응용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서비스나 헬스케어, 정신건강 지원 및 치료, 그 다음에 교육,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학습 도구들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감정 컴퓨팅, 감정 AI가 기술이 이제 올라오면 이제 여러 응용 분야에서 많이 이제 파급 효과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회가 5년 내에 많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감정이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에 탑재된다는 게 사실은 뭐 기분이 좋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 거 못 느껴봤나요? GPT를 많이 사용하면, 저도 GPT를 많이 사용하고 대학에서도 학생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가끔은 저도 카카오톡 같은 거 할 때 GPT에 연결해서 GPT가 답해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도 답이 오잖아요. 그럼 저쪽도 GPT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양쪽이 GPT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GPT한테 저도 이제 막 일을 하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미안해.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에.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감정을 진짜 잘 파악하면 사실 뭐 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그냥 이렇게 모형은 없을 뿐이지 말은 잘해주니까. 근데 아까 보면은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거의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면 사실은 뭐 5년 내, 10년 내에 뭐 로봇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이제 법제화하고 하는 것들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겠죠. 나는 뭐 얘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사회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정이 이입되는 이제 이 단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실체가 없는 어떤 인공지능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좋아해주고, 얘도 나를 좋아해주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AI는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욱 섬세한 감정적 상호작용으로 경계를 이제 확장해 갈 것 같고 엄청난 잠재력과 도전을 동시에 안고 있다. 그래서 동료가 된다고 상상을 해보면 옆에서 제가 번아웃이 됐는데 이걸 감지해서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동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감정적 쇠퇴를 일찍 감지하는 치료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고통이 표면화되기 전에 알아차리는 간병인이 된다든지.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뭐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제 응용 분야로 이제 뻗어나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뻗어나가는데 그 응용 분야마다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로봇에게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또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GPT 이렇게 쓰면서 제 감정이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감정 AI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